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미중 패권 경쟁의 대리전이 된 타이완 총통 선거에서 친미 독립 성향의 민진당 라이칭더 후보가 승리했습니다. 양안 긴장이 고조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류와 원유 수입의 길목인 홍해와 호르무즈 해협의 분쟁이 이어지면서 우리 산업계도 비상입니다. 정부가 수출 비상대책반을 가동해 우회 항로를 권고하는 등 대응에 나섰습니다. 북한이 대남 민간교류단체 정리에 나선 데 이어 대남 국영라디오 평양방송 송출도 중단했습니다. 공언했던 위협을 실제 이행하면서 조만간 무력 도발을 감행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하마스의 기습 공격으로 시작이 된 가자지구 전쟁이 100일째를 맞았습니다. 가자지구 인구의 1% 정도가 목숨을 잃었는데 이스라엘까지 포함하면 사망자는 2만 5천여 명에 이릅니다. 굿모닝 YTN 2부 이어갑니다. 미국과 중국 대리전 성격으로 치러진 타이완 총통 선거에서 친미 독립 성향의 민진당 라이칭더 후보가 승리했습니다. 이 집권 민진당은 창당 38년 만에 처음으로 12년 연속 집권에 성공했는데요. 타이완이 친미 후보를 선택하면서 미중 갈등도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이종수 기자입니다. 제16대 타이완 총통 선거에서 친미 독립 성향 집권 민주진보당의 라이칭더 후보가 승리했습니다. 개표 시작부터 친중 국민당 허우유이 후보를 줄곧 앞선 끝에 40%대 득표율로 90여 만 표차로 당선됐습니다. 개표 결과 3위 중도 민중당 커원조 후보가 360만 표 이상을 얻은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야권 후보 단일화 무산이 라이칭더 후보의 결정적 승인이 됐습니다. 친중 허우유이 후보 당선을 위한 중국의 군사적 위협과 경제적 압박과 국민당 마인주 정 총통의 친시진핑 발언이 타이완 유권자들의 반발을 샀습니다. 차이잉원 현 총통 체제에서 8년을 집권한 민진당은 라이칭더 후보 당선으로 타이완 정치계에서 이어진 이른바 8년 주기 교체 공식을 깨고 12년 집권에 성공했습니다. 1959년생인 라이칭더 당선인은 가난한 광부의 아들로 자수성가한 입지전적 인물입니다. 라이칭더 당선인은 오는 5월 20일 타이완 제16대 총통으로 취임합니다. 친미정책 계승 입장을 밝혀온 라이칭더 당선인은 당선 확정 후 기자회견에서 중국 위협으로부터 타이완을 보호할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在民主和威权之间，我们选择站在民主这一边。中华民国台湾会继续和国际民主盟友并肩同行。 친미 후보 당선에 따라 양안 관계 긴장 고조가 예상되는 가운데 중국 정부는 타이완 주류 민의를 대변한 것이 아니고 중국과 타이완 통일은 필연적이라는 선거 결과 관련 입장을 내놨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은 타이완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중국 앞마당 타이완 해협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이 높아지면서 미중 갈등도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타이완은 세계 최대 파운드리 기업 TSMC가 있어 반도체 등 첨단 산업에서 중국을 배제하려는 미국의 공급망 전략에도 힘이 실릴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미국이 예멘 후티 반군에 대한 추가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후티 반군의 홍해 공격 능력을 약화시키기 위해 미군과 영국군이 공습한 지 하루 만인데 이번에는 레이더 시설을 집중 겨냥했습니다. 김혜은 기자입니다. 미국 중부사령부는 예멘에 있는 후티 반군 레이더 시설 한 곳을 공격했다고 밝혔습니다. 해상 선박에 대한 후티 반군의 공격 능력을 떨어뜨리기 위한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레이더 시설 한 곳이 홍해 해상교통에 여전히 위협이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추가 공격은 미국이 영국과 함께 예멘 수도 사나 등에 있는 후티 근거지에 대규모 폭격을 가한 지 하루 만에 이뤄진 겁니다. 앞서 예멘 공습이 성공적이었고 전쟁 확대를 막기 위한 것이었다면서도 추가 행동을 망설이지 않겠다는 뜻을 행동으로 보여준 겁니다. We will make sure that we respond to the Houthis as they continue this outrageous behavior, along with our allies. 후티 반군은 반격의 의미로 대함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지만 아무것도 맞추진 못했다고 미국 합참이 밝혔습니다. 합참은 후티가 어떻게든 보복에 나설 걸로 예상된다며 미국 선박에 72시간 동안
홍해와 아덴만 주변 지역에 접근하지 말 것을 경고했습니다. 실제로 후티 반군은 공습 이후 예멘 남부 아덴만에서 한 상선을 향해 대함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We're not interested in a war with Yemen. We're not interested in a conflict of any kind here. In fact, everything the president has been doing has been trying to prevent any escalation of conflict. 미국 정부는 후티 반군에 돈줄을 쥐기 위한 제재에도 나섰습니다. 재무부는 후티 지원 목적으로 판매된 이란산 상품을 운송했다며 홍콩과 아랍에미리트 기업 2곳을 제재 명단에 올렸습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세계 핵심 교역 항로인 홍해와 호르무즈 해협에서 군사 분쟁이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지면서 우리 수출길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그제 수출 비상대책반 회의를 열고 중동 정세가 더 불안해질 수 있는 만큼 현지 상황을 보다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우선 관계부처, 코트라, 무역협회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우리 선박과 수출 물품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하마스의 기습 공격으로 시작된 가자지구 전쟁이 100일째를 맞았습니다. 하마스 소탕을 내건 이스라엘의 파상 공격으로 가자지구 인구의 1% 정도가 목숨을 잃었지만 전쟁의 끝은 좀처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황보영 기자입니다. 총을 든 하마스 대원이 가자시티의 한 건물로 들어갑니다. 대전차용 로켓을 든 대원의 모습도 보입니다. 공중에서 이들의 움직임을 추적한 이스라엘군은 여지없이 폭격을 가합니다. 곳곳에서 시가전이 펼쳐지고 지하터널 폭파 작업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쟁 100일째를 맞았지만 이스라엘의 하마스 소탕 작전은 여전히 진행형입니다. לא עוצרים עד שמנצחים. אסור לעצור את המלחמה עד שנשלים את כל יעדיה. 아이를 먼저 떠나보낸 엄마가 마지막 작별 인사를 건넵니다. 병원 앞마당엔 같은 처지인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난데없는 공격에 집이 처참하게 파괴되고 사랑하는 가족이 죽거나 다치는 일이 거의 매일같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كانوا قاعدين آمنين في بيتهم كل واحد بزوجته بأولاده منيح كل الإخوة يعني كليتهم قاعدين بتعشوا. 지난해 10월 7일 하마스에 납치된 아들을 기다리는 어머니의 일상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하루하루 지나온 날을 손꼽으며 하염없이 석방 소식만 기다립니다. 105명은 지난해 11월 가까스로 풀려났지만 130여 명은 여전히 억류 중입니다. Count up, I think, usually is very painful. This is obviously, and for all the hostage families, it's an excruciating count up. 하마스의 기습에서 비롯된 전쟁이 100일째를 맞은 가운데 가자지구에서만 2만 4천 명에 육박하는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이스라엘 희생자까지 포함하면 사망자는 2만 5천여 명에 달합니다. 국제인권단체는 가자지구에서 하루 평균 10명 이상의 어린이가 한쪽 또는 양쪽 다리를 잃고 있으며 다리 절단 수술을 한 어린이는 1,000명을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YTN 황보현입니다. 어젯밤 10시 20분쯤 전북 익산시 함남면에 있는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1시간 2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부부로 추정되는 80대 2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소방당국은 구체적인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7시 40분쯤 강원 평창군 대관령면에 있는 한옥호텔에서 불이 나 2시간 3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14개 동 가운데 5개 동이 불에 탔습니다. 소방당국은 구체적인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6시쯤 경남 진주시 상대동에 있는 자동차 용품 업체에서 불이 나 1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건물 1개 동과 자동차 2대가 모두 탔습니다. 어제 저녁 7시 반쯤 부산시 초량동의 한 재개발 구역에 있는 빈집에서 불이 나 35분 만에 꺼졌습니다. 일대에는 사람이 살지 않아서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현재 경찰관이 자신이 근무하던 파출소에서 소지하고 있던 총기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충남 아산경찰서는 어제 오후 1시 50분쯤 A 경위가 파출소 직원 휴게실에서 총기로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함께 근무하고 있던 B 순경의 신고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은 A 씨가 남긴 유서는 없는 것으로 보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할지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법안에 문제가 많다면서도 아직 정해진 건 없다며 여론을 살피는 분위기입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지난 2022년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 다음날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뒤 첫 대국민 담화를 내놨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대통령으로서 마음이 무겁고 슬픔을 가누기 어렵습니다. 종교 행사와 대책 회의를 통해 사과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비극을 마주한 유가족과 아픔과 슬픔을 함께하고 있는 국민들께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1년 3개월이 지난 지금 윤 대통령은 야당이 단독 처리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두고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해야 할 상황에 놓였습니다. 대통령실은 일단 정해진 건 없다며 고심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피해자와 유가족 등 고려할 부분이 많아 사안을 신중히 살핀다는 설명인데 그래서인지 국회 처리 직후 거부권 행사 방침을 밝혔던 쌍특검 때와는 반응도 사뭇 다릅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특별조사위원회 구성 등 야당이 강행 처리한 법안 곳곳에 문제가 있다는 데 의견이 일치하는 분위기입니다. 행정부 산하기관인 특별조사위의 인사권을 입법부가 가지는 건 반헌법적이다. 야당 위주의 특조위원 임명도 문제란 지적입니다. 112 녹취록 공개에 73일간의 경찰 특수본 수사, 이후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 투기까지 관련 조사가 상당 부분 이뤄졌다는 시각도 깔렸습니다. 다만 여당의 거부권 행사 건의 여부를 먼저 살펴야 한다는 의견도 있는데 앞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국론이 분열될 거라고 우려했습니다. 압수수색의 출금에 동행 명령까지 할 수 있게 됐죠. 사실상 검찰의 수준에 갖는 그런 식의 조사를 2년 반 동안 한다면 그 과정 국론 분열될 겁니다. 결국 총선을 앞두고 5번째 거부권 정국으로 몰아가는 야당의 정략이란 건데 아직 제대로 된 책임자 처벌과 원인 규명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요구를 어떻게 설득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공직선거 후보자 검증위가 예비후보 심사에서 재판 중인 황운하, 노웅래 의원 등에 대해서 적격 판정을 내놓은 것과 관련해 스스로 친명 감정위임을 대놓고 천명했다며 국민의 뜻은 안중에도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윤희석 선임대변인은 어제 논평에서 각종 범죄 혐의로 재판 중인 인사들이 대거 적격 판정을 받았고 이재명 대표 자신도 숱한 사법 리스크 속에서 셀프 면죄부를 받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에 대해서도 지난 대선 경선 당시 이재명 후보의 정책 자문단에 속해 있었던 이명백 위원장이 포함되는 등 친명 적격 인사들로만 채워졌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에 더불어민주당은 끝모를 검사 왕국 욕망이 집권 여당과 입법부까지 장악하려는 것이냐며 국민의힘의 검사 공천 우려를 지적했습니다. 민주당 검찰 독재 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입장문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주진우 법률비서관, 이원모 인사비서관이 총선을 위해 사직을 했다는 언론 보도를 거론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서 두 전직 검사뿐 아니라 수많은 검사 출신들의 상세한 명단과 출마 지역까지 거론되고 있다면서 이쯤 되면 국민의 검찰인지 국민의힘 출마자 양성소인지 헷갈릴 지경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와 민주당 탈당파, 또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제3지대 세력들의 창당 절차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들이 모두 함께 모이는 빅텐트 연대를 위한 논의도 활발해지면서 각 세력끼리의 주도권을 둔 줄다리기도 본격화하는 분위기입니다. 이준엽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원칙과 상식, 이원욱, 김종민, 조홍천 의원 등 3인방은 오늘 국회에서 창당 발기인 대회를 엽니다.
기호 3번의 목표로 모든 개혁과 미래 세력이 함께하는 플랫폼으로 거듭나겠다는 포부인데 일단 따로 창당 작업 중인 이낙연 전 대표도 이 자리에 참석합니다. 아마 설 전에 이 미래 대연합, 이 빅텐트라고 하는 이 선물을 이번 총선 3파전이라고 하는 선물을 우리 국민들에게 드릴 수 있겠다. 이낙연 전 대표의 가칭 새로운 미래도 오는 16일 창당 발기인 대회를 앞두고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석현 전 국회 부의장과 최성 전 고양시장 등 합류 선언 인사들은 이재명 대표 사당화 비판을 쏟아내며 민주당과의 결별 행사를 열기도 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결단하고 신당에 합류해라. 그러지 않으면 공천을 받을 뿐만 아니라 정치 생명이 끝난다. 행사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 흉기 피습에 대한 2차 가해성 발언이 나와 이낙연 전 총리가 직접 사과문을 내기도 했습니다. 목에 칼빵을 맞았는데 지지율이 떨어지는 경우는 처음 본 것 같아요. 이재명 당대표님의 주요 일정, 병원, 법원.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가칭 개혁신당 역시 오는 20일 창당 작업을 마무리하기 위해 막판 세불리기에 집중하는 상황. 각 세력의 각계 약진이 뚜렷한 가운데 향후 빅텐트 연대를 염두에 두고 벌써 주도권 줄다리기를 벌이는 모습도 감지됩니다. 여러 세력에 가장 적극적으로 손을 내미는 건 이낙연 전 대표인데 이준석 전 대표는 최대 공약수를 찾겠다면서도 신중론은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견이 다수 노정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무턱대고 합치자 아니면 연대하자 이런 이야기는 당장 저희 당내 구성원들도 그렇게 끌려하지 않고. 이낙연 전 대표는 원칙과 상식 측과도 비공개로 만났지만 일부 이견이 두드러지면서 일단 연대 시점을 창당 발기인 대회 이후로 미룬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같은 기싸움을 두고 일각에선 향후 합세 과정에서 우위에 서기 위한 신경전으로도 해석합니다. 현역 의원만 3명인 원칙과 상식과 달리 지지율은 앞서지만 의석은 없는 이준석 전 대표가 현역 의원인 양향자 대표의 한국의 희망에 공을 들이는 것도 이런 맥락과 무관치 않습니다. 제3지대 세력들 모두 유권자 관심을 한몸에 받을 수 있는 기호 3번을 위해 뭉쳐야 한다는 공감대는 형성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빅텐트 구성 시안으로 꼽히는 설 연휴까지 다소 이지적인 세력 간의 화학적인 결합이 과연 가능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 취임 뒤 처음으로 정부와 여당, 대통령실이 당정협의회를 열고 설 민생 대책을 논의합니다. 이른바 용산 2기 참모들과의 상견례를 겸하는 자리로 오늘 오전 국회에서 열리는 협의회에선 설 명절 물가 안정 방안과 교통안전 대책 등이 안건으로 다뤄질 예정입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말 남북관계를 적대적인 교전국으로 규정한 이후 북한이 대남교류 단체 정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최근 대남 국영 라디오 방송의 송출도 끊긴 것으로 나타났는데 북한이 공언했던 위협을 실제 이행하면서 조만간 무력 도발을 감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민기 기자입니다. 조선중앙통신이 대남단체와 기구 정리를 위해 대적부문 간부들이 궐기 모임을 진행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라 6.15 공동선언 실천 북측위원회와 조국통일범민종연합 북측본부, 민족화해협의회 등 관련 단체들이 정리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6.15 공동선언 실천 북측위원회는 지난 2000년 남북 정상회담 이후 세워진 통일운동단체고 같은 성격의 조국통일범민족연합은 지난 1990년 설립됐습니다. 이딴 대남기구 정리는 앞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남한을 통일과 민족의 대상이 아닌 적대국으로 규정한 데 따른 후속 조치 성격입니다. 우리가 동족이라는 수사적 표현 때문에 미국의 식민지 절개에 불과한 회의한 족속들과 통일 문제를 논한다는 것이 우리 국격과 지위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의 대남기구가 운영해온 것으로 알려진 평양방송의 송출도 끊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과거 이메일 수를 암호로 활용해 난파 간첩에게 지령을 내렸던 난수방송으로 알려진 매체로 북한의 위협이 실제 이행된다는 걸 보여주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협박이 빈말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앞으로 북한이 긴장을 계속해서 높여가면서 도발도 저강도에서 중강도로 올릴 것이고.
김정은 위원장이 남한 초토화 발언을 내놓은 만큼 실제 무력 도발 수준도 높일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북한은 9.19 합의로 정한 서해 완충구역에서 지난 5일부터 연이어 포사격을 했는데 우리 군은 북한이 이달 내에 신형 중거리 탄도미사일 IRBM을 발사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지상과 해상에서의 완충구역을 무력화하겠다고 밝힌 군 당국은 최전방 지역에서의 사격훈련 재개 준비에 착수하며 북한 도발 시 상응하는 대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YTN 최민기입니다. 10대 학생이 60대 경비원을 무차별 폭행하는 영상이 인터넷에 확산하면서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주먹질에 발길질까지 해서 경비원이 쓰러졌는데요. 정작 피해 경비원은 이 학생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았다고 합니다. 문제가 된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건장한 남학생과 60대 경비원이 시비가 붙었습니다. 남학생이 경비원에게 발차기를 날리는 모습인데요. 이를 막는 경비원에게 돌진해서 들이받고 결국 바닥에 넘어뜨렸습니다. 계속된 발길질에 일어서지 못한 경비원은 결국 얼굴을 맞은 뒤에 쓰러집니다. 이 영상은 가해자의 친구가 찍은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폭행은 말리지 않고 촬영만 하고 있어서 더욱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영상이 SNS를 통해서 확산하자 누리꾼들은 가해자의 신상까지 찾아서 공개했습니다. 경찰도 조사에 나섰지만 피해 경비원이 사건 처리를 원치 않는다고 밝혀서 폭행 혐의에 대한 수사는 시작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비록 경찰 수사는 피해갔지만 경비원을 폭행하고 버젓이 영상까지 촬영한 학생들에 대한 비난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성관계 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 국가대표 출신 축구선수 황의조 씨가 2달 만에 다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황 씨는 몰래 촬영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는데 피해자 측은 촬영에 동의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가대표 출신 축구선수 황의조 씨가 경찰에 비공개로 출석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지난해 11월 불법 촬영 혐의로 처음 조사를 받은 뒤 구단 사정 등을 이유로 2달 만에 출석한 겁니다. 황 씨는 10시간 넘게 이어진 조사에서 성관계 영상을 촬영한 것은 맞지만 몰래 한 것은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휴대전화를 잘 보이는 곳에 두고 촬영해 피해자가 이 사실을 알았는데도 명확하게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는 취지입니다. 또 황 씨가 사용해온 휴대전화와 컴퓨터 등을 포렌식한 결과 어떤 불법 촬영 영상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피해자 측은 즉각 입장문을 내고 반박에 나섰습니다. 피해자가 영상 촬영에 동의한 적이 없다며 촬영하는 줄 몰랐기 때문에 거부 의사를 밝힐 수도 없었던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오해를 만들고 상처를 줄 수 있는 거짓말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하고 있고 경찰은 양측에서 각각 제출한 증거 자료들을 분석하며 황 씨에 대한 추가 소환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서 두 사람의 모습이 담긴 영상은 지난해 6월 인터넷에 처음 게시됐습니다. 최초 유포자는 황 씨의 친형수 이모 씨로 지난해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지만 최근 첫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상대방의 동의 없이 녹음된 파일의 증거 능력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최근 잇따라 나오면서 관련 재판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은 사건 실체 입증을 따지기에 앞서 증거 적법성부터 엄격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백정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1일 대법원은 담임교사가 초등학교 3학년 학생에게 도를 넘는 막말을 반복한 녹음 파일의 증거 능력을 부정했습니다. 파일 속엔 항상 마시가 있다, 뇌가 어떻게 생겼는지 열어보고 싶다 등 다른 학생들이 함께 있는 교실에서 교사가 내뱉은 적나라한 발언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1, 2심은 교사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지만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아동학대를 의심한 부모가 아이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몰래 녹음한 만큼 증거로 써선 안 된다는 겁니다. 교사가 교실에서 수업 시간에 한 발언은 타인에게 공개되지 않은 대화로 봐야 하고 부모라도 당사자가 될 수 없어 녹음 자체가 불법 증거란 판단입니다. 교사 발언이 정서적 학대인지와 관계없이 타인 간의 대화 비밀을 침해해선 안 된다는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른 원칙적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그러나 사적 대화가 몰래 녹음됐더라도 대화 당사자가 한 경우엔 증거 능력이 인정된다고 거듭 확인했습니다. 남편의 수협 조합장 선거비리 혐의를 수사하던 검찰이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부부간 대화 녹음은 불륜을 의심한 부인이 남편 동의 없이 자동 녹음 기능을 사용했지만 당사자 사이 대화여서 증거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대법원은 다만 사생활 침해 가능성이 큰 경우엔 증거 능력이 부정될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결국 사건 실체 입증과는 별개로 증거 적법성을 엄격히 따지는 게 우선이란 결론인데 특수교사 발언을 녹음해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한 웹툰 작가 주호민 씨 사건 등 비슷한 재판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지난 여름 장마철 전남 한평에 내린 기습호우에 60대 여성이 실종됐습니다. 그런데 수도권에 시범 도입했던 긴급 재난 문자가 있었으면 사고를 막을 수도 있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기상청은 이런 상황을 고려해서 올해 5월부터 호우 긴급 재난 문자를 광주, 전남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정혜윤 기자입니다. 장마철로 접어든 지난해 6월. 밤이 되면서 갑자기 물폭탄이 쏟아졌습니다. 시간당 70mm가 넘는 폭우가 이어지며 호우 경보까지 발령됐습니다. 눈앞을 분간하기 어려운 호우에 수문을 닫으려던 60대 여성이 실종됐습니다. 기상청이 당시 전남 지역의 시간대별 강수량을 분석했습니다. 인명사고가 발생한 건 밤 10시 40분. 그런데 사고 약 1시간 전에 이 지역에 내린 비는 이미 극한 호우 기준을 넘어섰습니다. 수도권이었다면 호우 긴급 재난 문자가 발송돼 주민들에게 경각심을 줄 수 있었던 상황입니다. 호우 긴급재난 문자는 해당 지역의 인명, 재산 피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매우 강한 호우가 나타나고 있으니 주의를 하라는 메시지입니다. 현재 상황을 알려 위험한 행동을 자제하도록 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최근 10년 강우량 통계를 보면 극한 호우가 가장 많이 발생한 곳은 광주, 전남 지역이었습니다. 10년 동안 총 41일, 연평균 4.1일에 달했습니다. 이어 수도권과 경남, 제주도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기상청은 올해 5월 15일부터 호우 긴급 재난 문자를 수도권에 이어 광주, 전남 지역으로 확대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 전남 지역은 매우 강한 호우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는 경향이 커 긴급 재난 문자 서비스로 인한 효과가 두드러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상청은 긴급 재난 문자가 인명 재산 피해를 줄이는 강력한 수단으로 확인됐다며 점차 다른 지역으로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부동산 매매 심리가 위축되면서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 규모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정부의 대출 조이기로 빚을 내서 내 집을 사는 사람들이 줄어들었다는 뜻입니다. 엄윤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초 위축됐던 부동산 매매 심리는 2분기 들어서 되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고금리에도 주택시장이 회복할 거라는 기대감이 퍼졌기 때문입니다. 특히 내 집 마련을 위해 막차라도 타보려는 이른바 영끌족들도 다시 등장했습니다. 집값이 일단 계속 오르니까 내 집 마련이 더 어려울 것 같으니까 이제 그 영끌이라고 해서 좀 무리하게 대출을 해서 이런 게 좀 많아졌다고 생각해요. 금리가 계속 오르니까 이게 다달이 이제 오르니까 이게 좀 너무 많이 좀 부담이 되는 것 같아요. 여기에 시중은행 대출보다 저렴한 금리로 최대 5억 원까지 빌려주겠다는 특례보금자리로는 가계부채 폭증의 도화선이 됐습니다. 결국 뒤늦게 정부가 대출 조이기에 나섰고 그 결과 가계부채 증가세는 다시 숨고르기에 들어갔습니다. 지난달 은행권 가계대출 규모가 11월 대비 3조 1천억 원 증가에 그치며 둔화 흐름을 이어간 겁니다. 특히 주택매매 거래량이 줄면서 주택담보대출의 몸집이 축소된 영향이 컸습니다. 예년보다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게 금융당국의 입장이지만 GDP 대비 가계대출 비율이 여전히 높은 만큼 대출 규제 강화 기조는 한동안 이어질 전망입니다. 당장 다음 달부터 도입 예정인 스트레스 DSR 제도가 대표적입니다. 하반기에 금리가 좀 내려간다고 하니까 그 영향이 가계대출을 늘리는 효과는 있겠지만 금리 수준 자체가 워낙 절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아마 가계대출도 좀 더 늘기는 어렵지 않을까. 금융당국은 채무 상환 능력에 기반한 대출 취급 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동시에
오는 2027년까지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100% 이내로 낮추겠다는 방침입니다. YTN 엄인주입니다. 달걀 가격이 조류 인플루엔자 등으로 한 판에 7,000원을 넘어서자 정부가 미국산 달걀로 공급 안정에 나섰습니다. 설을 앞두고 수요가 늘어날 수 있어 할인 지원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김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장을 보러 마트에 온 주부가 달걀을 사기 위해 가격을 꼼꼼히 들여다봅니다. 서울에서 30개짜리 달걀 한 판 가격은 7,000원을 넘었다 다시 내려가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평년보다 10% 정도 비싼 편입니다. 이왕이면 하나씩은 먹어줘야 되니까 쪄서 그래서 최고로 비교해서 싼 걸로 선택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최근 달걀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자 미국 달걀 112만 개를 수입했습니다. 국산보다 약 30% 저렴한데 첫 수입 당시에는 반응이 갈렸지만 고물가가 길어지며 사는 사람도 늘었습니다. 네, 현재 9,000판 수입해서 고객분들이 너무 좋아해 주셔서 완판 될 것 같고요. 다음 주에 10,000판 추가로 입고되면 짧은 시기 내에 다 완판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직 수급에는 큰 문제가 없지만 조류 인플루엔자가 변수입니다. 최근 산란계 농장이 많은 경기도에서 첫 확진 사례가 나오며 우려가 커졌습니다. 상황에 따라 가격이 다시 오를 수 있습니다. 정부는 가격 안정을 위해 다음 달 8일까지 대형마트 등에 30% 할인 지원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소비자 가격을 더 낮추기 위해서 농협을 통해 갖고 좀 계량 공급 물량을 좀 확대하고 그 납품 단가를 좀 39당 한 500원 인하를 해서 대형마트라든가 하나마트 등에다가 공급할 계획입니다. 또 설을 앞두고 수요가 많아질 수 있는 만큼 물량을 확대해 명절 때까지 적어도 6,000원대 중반 가격을 유지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김선입니다. 다 쓴 화장품 용기를 거둬 재활용하거나 자연에서 분해되는 컵라면 용기를 출시하는 등 새해에도 기업들의 친환경 행보가 활발합니다. 자신이 지향하는 가치에 따라서 소비하는 가치 소비가 하나의 소비 척도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황보혜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다 쓴 화장품 통을 모아 상자에 담아서 현관문 밖에 내놓습니다. 앱에서 용기 수거를 신청하고 이렇게 내놓으면 화장품 회사가 무료로 수거해 간 뒤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를 지급해줍니다. 오프라인 매장을 직접 방문해야 했던 기존 방식을 확대한 것으로 가져간 용기는 플라스틱이나 유리 용기로 재활용됩니다. 화장품을 다 쓸 때마다 계속 이제 공병을 배출하는데 부담이 있더라고요. 기업들이 먼저 앞장서서 그렇게 해주니까 참여하기도 쉽고 환경에 보탬이 된다라는 생각에 최근 편의점 업계에선 자연에서 쉽게 분해되는 PHA 소재 용기에 담긴 컵라면을 출시했습니다. 친환경 제품은 가격이 비싸다는 소비자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가격을 원래보다 900원 낮췄습니다. 가격이 더 비싸서 걱정이 돼서 못 샀었는데 가격까지 싸다고 하면은 당연히 친환경 제품을 사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재작년 기준 전국 성인 남녀 1,000명 가운데 90% 이상이 친환경 제품을 살 의사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한 해 전보다 8.4%포인트 높아진 수치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국내 마트에서 내놓은 친환경 제품 매출은 재작년보다 15% 오르며 달라진 소비 경향을 반영했습니다. 제품이 지닌 가치에 지갑을 여는 이른바 가치 소비 트렌드가 새해에도 이어지면서 기업들의 친환경 마케팅이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교육부가 올해 입시부터 무전공 선발을 크게 늘리도록 유도하고 있는데요. 대학들은 어디서 정원을 줄여서 무전공 입학을 늘릴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대폭 늘어날 자유전공 신입생을 관리할 시스템도 부족하다는 지적 속에 준비 없는 속도전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연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대학교가 내년도 문을 열게 될 학부대학의 설립추진단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학부대학은 1, 2학년에게 전공 구분 없이 토론과 프로젝트 중심의 융합교육을 하는 곳으로 서울대 학내혁신 프로젝트의 핵심입니다. 대전하는 시대를 맞이해서 과학과 기술과 인간과 사회가 다시 연결되어서
우리가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해야 될 때입니다. 그런데 최근 교육부가 무전공 정원 확대를 조건으로 대학 혁신 인센티브를 20%포인트나 올리면서 서울대 추진단도 모집 정원부터 교육과정 확대까지 더욱 적극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고려대와 서강대, 단국대도 교육부 발표 뒤 자유전공 학부 정원 조정 논의에 들어갔고 연세대는 무전공 선발 검토위 구성을, 서울시립대는 내부 설명회 일정을 확정했습니다. 다른 대학들도 속속 의견 수렴에 나서는 중이라 오는 4월 대학 모집 요강 발표 때 자유전공 정원이 예상보다 늘어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교육부가 갑자기 자유전공을 늘려야 돈을 준다고 통보하면서 대학 내에선 혼란과 불만도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교육부 기준대로면 자유전공 정원을 대학별로 수백 명씩 늘려야 하는데 자유전공생을 늘리는 만큼 다른 학과는 줄여야 해 단기간에 밀어붙일 경우 갈등이 커질 수 있고 갑자기 자유전공 수백 명을 선발해 교육하고 관리할 시스템을 구축하기 벅차다는 겁니다. 전공 선택 시기가 되면 인문학과 기초학문 등이 외면받아 고사할 거란 비판도 높습니다. 취업이 안 되더라도 우리가 지켜야 될 철학이나 역사라든가 문학이라든가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에 대한 보호를 하는 것이 1차적인 국립대학의 책무인데 그것마저도 이제 신자유주의 어떤 그런 의도로 뺏어가 버리려는. 인기학과 역시 쏠림 현상이 예상되는데 제대로 된 준비 없이 학생 수만 늘 경우 교육의 질 저하가 걱정입니다. 결국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무전공 입학만 늘리다가 같은 문제들로 2000년대 초반 사라졌던 학부제 실패 사례를 되풀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YTN 김현아입니다. 최근 노사정 대표자가 공개석상에 함께 모습을 드러내면서 앞으로 이루어질 사회적 대화에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근로시간과 정년제도 개편 등에 대한 논의에도 속도가 날지 주목됩니다. 보도에 김평정 기자입니다. 새해를 맞아 노사정 대표 4명이 한자리에 모인 자리에선 대화와 협력이 거듭 강조됐습니다. 저성장 국면에서 노동시장의 심각한 문제를 풀어나가기엔 시간이 넉넉지 않다는 데 강한 공감대가 형성됐습니다. 국가소멸 위기에 버금가는 저출산의 심화, 현실로 닥친 기후위기와 산업전환의 그늘로 인해 한국 사회의 엔진이 꺼져가고 있는 절박한 상황입니다.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 같은 배를 타고 함께 강을 건넌다는 동주 공제의 마음으로 노사정이 함께 지혜를 모아가야만 합니다. 화해 분위기가 무르익은 만큼 노동 현안에 대한 논의에도 속도가 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근로시간 개편은 정부에선 일부 업종과 직종에 한해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더 넓게 선택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노동계는 부정적 반응을 보였지만 최근 대법원에서 연장근로시간은 한 주의 근로시간을 통틀어 계산해야 한다며 정부 안에 힘을 실어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정년제도 개편도 논의 대상인데 노동계는 정년 자체를 65세 등으로 늘리는 데 무게를 두는 반면 정부는 퇴직 후 재고용 등 선택지를 여러 개 제공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접점을 찾을 가능성이 열려 있지만 갈등이 재현될 요소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추진하면서 노동계 반발이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노사정 사회적 대화는 의제 조율 과정을 거친 뒤 이르면 이달 말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입니다. 대화 의지는 서로 확인한 만큼 남아있는 갈등 요소를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대타협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수원 원도심에는 오래된 노후주택이 많습니다. 수원시가 자연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만들기 위해 대대적인 집수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명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은 지 40년 된 연립주택입니다. 건물의 세월의 흔적이 역력합니다. 곳곳이 칠이 벗겨져 있고 벽은 기다랗게 금이가 있습니다. 수리반원들이 물이 새던 옥상 바닥을 뜯어내고 방수 시멘트를 발라 꼼꼼히 보수합니다. 우풍이 심하던 나무 창호는 최신식 통창으로 바뀌었습니다. 1차적으로는 이제 우풍이 일단 잡아주는 거,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밖에서 소음이 안 들리는 거. 그 점이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인근 노후주택에서도 낡은 출입문을 뜯어내고 담장을 수리하는 공사가 한창입니다. 겨울에는 춥고 그냥 여름엔 덥고 비가 새가지고 항상 걱정했는데
이렇게 지원을 받아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수원시가 지난해 10월부터 지은 지 20년이 넘은 저층 노후주택을 대상으로 집수리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붕 방수나 단열, 창호 시공을 비롯해 침수구역 차수판 설치 등 주거 환경을 쾌적하게 개선하는 게 목적입니다. 수원의 주택 평균 연수가 32년 정도 됐습니다. 정비가 필요한 곳이 굉장히 많을 뿐만 아니라 특히 기후변화로 인해서 주택 피해를 예방하고 수원시는 2026년까지 노후주택 2,000가구의 집수리를 지원할 계획인데 지원 대상에 선정되면 가구당 최대 1,200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최근 인기 그룹 멤버들이 소속사로부터 개별 활동을 보장받거나 소속사와는 그룹 활동만 유지하는 형식의 계약을 잇따라 맺고 있습니다. 새로운 흐름이 될 거란 전망이 많은데 모두에게 윈윈이 될 수 있을까요? 김종혜 기자입니다. 따로 또같이에 나선 가장 최근 모델은 그룹 엑소의 백현입니다. SM엔터테인먼트와 전속 계약은 유지하되 첸백씨 유닛 활동과 타민 개인 활동을 새로 만든 독립 레이블을 통해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블랙핑크도 조건은 다르지만 소속사였던 YG와 팀 활동에 대해서만 재계약했다는 소식을 전했고 최근 규현까지 소속사를 옮기면서 슈퍼주니어도 같은 행보가 예고됐습니다. 뮤지컬도 제가 11월 말에 끝냈고 또 앨범 준비도 같이 하고 또 슈퍼주니어 활동도 같이 하다 보니까 좀 사실 녹음할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런 움직임엔 수익금 배분 문제가 여전히 크게 작용하고 있지만 달라진 제작 환경도 한몫한다는 지적입니다. 좋은 곡을 고를 수 있는 감각만 가지고 있으면은 얼마든지 전 세계 최고 A급의 곡들을 수급을 할 수 있고 그걸로 음악 제작을 하고 또 팬들과는 이 SNS라든가 이런 대중적인 수단을 가지고 실시간으로 소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가요계의 새로운 흐름이 될 거란 전망도 많습니다. 가수들 입장에선 다음 단계를 모색할 때 실패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고 기획사로선 인기 그룹을 계속 소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서로에게 윈윈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팬들이 이전 같은 충성도를 보내줄지는 미지수입니다. 팬 입장에서는 그룹 활동을 많이 기대할 수가 없겠죠. 지금 사례들도 나오고 있지만은 각자 멤버들이 이제 독립을 한 경우에는 그룹 활동이 정말 몇 주년 해가지고 한번 모인다든지 이런 경우가 외에는 쉽지가 않아요. 올해 21살이 된 그룹 동방신기가 최근 활동을 재개했지만 그동안 가요계에서 연차찬 아이돌 그룹의 활동은 쉽게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런 만큼 따로 또같이의 물꼬가 터진 가요계에서 업계는 어떻게 판을 더 열어갈지, 시장은 어떻게 반응할지 주목됩니다. YTN 김정희입니다. 프랑스 화가 앙리 마티스와 라울 뒤피는 동시대를 살아가며 많은 걸작을 남겼습니다. 국내에선 처음으로 제주에서 두 사람의 작품 세계를 함께 보여주는 특별전이 열리고 있는데요. 여러 방면에서 활약한 두 거장의 면모를 볼 수 있습니다. 고재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야수파 창시자이자 피카소와 함께 20세기 위대한 화가로 꼽히는 마티스의 작품 이카루스입니다. 그리스 신화에서 하늘을 날다 추락한 이카루스의 상황을 물감 대신 색종이를 잘라붙여 단순하게 표현했습니다. 마티스는 암투병하던 인생 후반기에 붓 대신 가위를 잡고 색종이를 잘라붙이는 컷아웃 기법의 걸작들을 남겼습니다. 제주 특별전에는 이 기법의 수작인 재즈 원본이 공개돼 관람객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마티스는 이 방식으로 회화뿐만 아니라 그래픽 디자인에도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번 특별전에는 마티스의 컷아웃 기법 작품과 아트북 등 80여 점이 전시됐습니다. 관람객들은 이 작품들을 통해 그래픽 아트 거장인 마티스의 면모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색채의 화가 라울 디피는 푸른색을 주로 사용하며 경쾌하고 밝은 느낌의 작품들을 그렸습니다. 피카소가 극찬할 정도로 회화에서 뛰어난 재능을 발휘한 디피는 일러스트와 직물 디자인에서도 맹활약을 펼쳤습니다. 디피가 디자인한 패턴은 지금도 사용되고 있을 정도로 뛰어난 감각을 보여줍니다.
라울 디피는 이제 프랑스를 대표하는 어떤 전방위적인 예술가입니다. 그러니까 회화뿐만 아니고 판화, 직물, 그리고 일러스트레이션까지 미술 전반적인 부분을 전부 다 다룰 수 있는 종합 예술가이고요. 이번 특별전에는 듀피의 대표작 백예점과 함께 1937년 파리 박람회 때 그린 대형 벽화 전개 요정을 10분의 1로 줄인 석판화 원작도 감상할 수 있습니다. 동시대를 살아가며 회화 이외 부문에도 많은 영향을 끼친 마티스와 듀피의 특별전은 오는 4월 7일까지 제주 도립미술관에서 열립니다. YTN 고재영입니다. 앞으로 닥칠 일들 중에 가장 두려운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으실까요? 아픔이죠. 얘가 내 아픔에서 고독사. 내가 많이 죽었을 때 주위 사람들이 얼마나 나 때문에 피해를 줄까. 어르신 지금 어디 가세요? 지금 609 할머니 댁에 가시는데요. 엔딩 서포터즈로 활동하는 박금호 풍장은 오늘도 정삼순 할머니를 살뜰히 살핍니다. 풍장님 오시잖아요. 예. 오시면 어떠세요? 오시면 좋죠. 길가에서 봐도 좋고. 36명의 서포터즈가 매일 돌봄 배려계층 150세대의 안부를 꼼꼼히 살피는데요. 이거 꼭 차셔야 돼요, 복대. 복대 차시고. 아니, 그러죠. 이러한 노력으로 고독사를 막았습니다. 주셨으니까. 망구 왜 전화했어? 그랬더니 그래서 왜? 어디 아파? 그러니까는 그러고 맛있어요. 그래서 올라갔더니 쓰러져갖고 계시면서 다행히 제 번호는 누르셨더라고요. 중환자실에 계시고 이제 퇴원을 하셨는데 아니 왜 딸한테 오지 아들한테 오지 나한테는 먼저 했냐고 웃으면서 그러니까 네가 제일로 가까이에 있냐. 고독사 예방과 존엄한 죽음을 지키기 위해 마을 전체가 돌봄에 나서는 엔딩 서포트. 어떻게 시작됐을까요? 현재 저희 동에 혼자 거주하신 분들 그리고 가족관계가 단절되신 분들을 현황을 파악했더니 다른 그 동보다 훨씬 월등하게 높더라고요. 그 분절적으로 되어 있는 장례비 지원 서비스, 안부 살핌, 집안의 유류품 정리 그리고 사망 신고까지 통합적인 서비스로 지원해볼까? 관내에서 활동하시는 그 주민들하고 함께 같이 살펴보자. 2023년 6월 엔딩 서포트 사업이 시작된 뒤 우산동에서는 단 한 건의 고독사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르신과 관계 맺기가 쉽지만은 않았는데요. 신뢰관계를 쌓고 그러니까 편안하게 얘기를 할 수 있는 정도까지 되기까지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고요. 저희들이 다가가서 경청을 했을 때 어르신들께서는 자기의 모든 마음을 이야기해주고 마을 돌봄에 병원이 빠질 수 없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위한 왕진도 엔딩 서포트의 중요한 사업입니다. 자, 3번, 오! 이렇게 잘하셔요. 운동도 하고, 제 시간 때 되면은 식사하고, 약 먹고. 자, 이 3가지 약속이에요. 자, 오케이. 이제 방문 간호가 방문하지만 해결이 잘 안 돼가지고 그렇다고 병원에 가기는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고 이제 그런 경우에 이제 저희들이 이제 방문해서 지금 역창 치료를 하고 있는데 이제 치료하면서 굉장히 좋아지시는 분들 그런 분들도 있고 홀로 돌아가신 분들의 마지막을 지키기 위해 장례식장도 나섰습니다. 혼자 사시다가 외롭게 가시는 분들이 저희가 그냥 보고만 있기에는 너무 안타까운 부분이 있고 해서 수익 부분은 포기하고 좀 도와드리자라는 취지로 오픈일에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를 키우기 위해 하나의 마을이 필요하듯 이제는 어르신의 존엄한 삶을 위해 마을이 나설 차례입니다. 공공에서 모든 걸 다 복지 서비스로 커버할 수는 없어요. 마을 주민들은 우리가 해봐야지, 우리가 도와줘야지 이게 되더라고요. 관심과 발로 뛰는 거죠. 직접 가보는 거. 이웃과의 연대, 함께 서로 돌봄. 자주 찾아뵙고 안부 여쭙고 건강하게 집에서 살다가
내가 이제 제사장에 갈 때쯤 됐을 때 자연스럽게 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게 해야 될 일이 아닐까.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한테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필요한 거 없어요. 말동 대화. 그래 안 하면 너 혼자 있으면 어떻게 산지 죽은지 산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그러기 전에 찾아주신 게 얼마나 고마워요. 오늘 나가실 때 우산이 필요합니다. 오전에 수도권과 강원도, 오후에는 대부분 지방에 비나 눈이 확대해서 저녁에는 그치겠는데요. 기온이 낮은 강원도와 경기 북동부에는 눈이 오겠고 서울 등 대부분 지방에는 5mm 안팎의 비가 예상됩니다. 오후부터는 미세먼지가 유입되면서 서쪽을 중심으로 공기가 탁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저녁에 비는 그치겠지만 빙판을 유의하셔야겠고요. 강원 동해안은 건조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이 영하 2.3도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5도, 남부를 중심으로는 10도를 웃돌아서 포근하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굿모닝 YTN 2부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